비핵화 외교와 관련해서 성과를 그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유감스러운 면은 우리 한반도 내 문제가 이제는 그 세계화 됐다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그거는 한반도 내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 잊어버리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유엔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세계가 거의 만장일치로 한 거예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영국, 미국, 프랑스 모두 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안 된다 하고 개발하는 동안은 엄중한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끼리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벗어났어요. 핵무기 이전에는 혹시 한반도 내부에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은 핵무기가 문제를 훨씬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유감스럽다고 표현하셨는데 관련해서 한미 공동성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5월 22일에. 여기서 드러난 한미 관계는 좀 어떤 상황이라고 평가하시는지. 말하자면 이번 정부 4년 동안에 미국하고 갈등적인 요소 같은 것도 많이 나왔는데 그 자체로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라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 안에 갈등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거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번에는 지난 4년의 기록보다는 훨씬 더 나은 한미동맹이라는 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건데, 단순히 군사 안보만의 문제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주로 우리가 고급 학문 활동 같은 거를 미국에 의존하는 게 참 많아요. 미국하고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면에서 산업원이나 과학기술의 면에나 혹은 높은 문화 활동 같은 데도 미국이 여러 가지로 중요하죠. 자유로운 나라고 또 이질적인 요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에서 가장 근대화된 나라입니다. 서구라파 선진국보다도 미국이 훨씬 더 전형적인 근대화된 그런 나라이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가 좀 격상이 되고 잘 조절이 된 거 좋은 일입니다. 반면에 조금 아쉬운 면도 있었는데요. 네. 이번 한미 공동선언에서 빠진 게 또 비핵 발언칙이 조금 빠져서. 국제관계라는 건 사람하고 사람 사이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아쉬운 면이 남아요. 나라하고 나라 사이가 완전히 의견이 일치 안 되면 조금 거짓말입니다.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진보 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 항상 초기에는 좀 친중적인 면을 보이다가 이후에 친미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그런 패턴이 살짝 보인다, 이런 게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바라보는 미국 한미 동맹이란 이 방향성이 어디일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집권을 처음 정권을 맡으면은 여러 가지 자기네 구상대로, 자기네 보관대로 생각해 온 것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겠지만은, 이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계 같은 걸 느낄 수도 있고, 뭐가 좀 잘못됐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 전환 같은 게 있다는 거는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비핵화 외교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현 상황에서 이 비핵화 외교라는 걸 좀 타개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핵무기를 개발한 다음에 비핵화하는 예는 드물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도 핵무기 개발을 하고 그만뒀고, 또 우크라이나나 이런 나라도 핵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포기를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나라는 세계에 대해서 열린 태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개혁 개방,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경우에는 개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인종차별을 없앴어요. 그렇게 안 한다. 흑인들한테 권력이 넘어가도 괜찮다. 그리고 해외에 개방한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해외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역이든지 인사 교류든지 정보 교류 같은 거를 다 푸른 셈이죠.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유감스럽게 그렇게 못해요. 북한의 경우는 그 정권의 특성상 그러니까 3대째 똑같은 집안에서 집권을 해야 하고 그래야 정권의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성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일본 2차 대전 이후에 일본도 민주화하고 산업이 빨리 발전하고 국민들이 비교적 풍요한 생활을 누리고 해외여행 같은 것도 마음대로 가고 2차 대전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뭐 자유를 누리고 뭐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가고 물론 불만도 뭐 많이 있지만은 또 대만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뭐 국민들이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고 그냥 외국하고 자유롭게 외국 사람이 방문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하고 북한은 그렇게 못해요. 그거를 개혁 개방 같은 걸 못하고 그러니까 한 집안이 혈통이 백두 혈통을 타고난 사람만이 권력을 가질 수가 있고 현재까지는 그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훈 통치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해왔던 거를 또 그대로 또 해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방문도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하고 북한 사람들이 해외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아주 극소수만이 개혁 그런 거를 못하죠. 그러니까 아주 원만한 핵무기가 해결된다면은 그렇게 핵무기만 그냥 없애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북한 체제의 전면적인 재고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는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수가 아닌가. 그런 난제들이 겹쳐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60 항쟁이 어쨌든 저희가 군사 정권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또 세계적으로 미얀마가 예, 군부 독재 예. 아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60 민주항쟁 때랑 대조해 보면 예. 결국은 군부 세력이라는 게 결국 무력으로서 민중을 억압하는 건데 오랫동안은 그렇게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당분간 성공을 거둘지라도 또 그때를 보면은 손에 무기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60만 세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늘 권력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좀 자세히 짚어주시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희생자가 많이 나오는 게 참 유감스러운 일이고 나라가 계속 혼란에 빠지면 결국 민생하고 경제 발전하고 이런 것들도 모두 낙후가 하게 되겠죠. 그런 게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의 군사 쿠데타 지도하는 사람들도 민중의 항쟁이 이렇게 심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그래요. 쉽게 생각을 했죠. 무기를 갖고 위협을 하면 움츠러들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3.1운동처럼 나는 비폭력이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폭력적인 상황이 되니까 더욱 폭력의 규모가 커지고 나라가 더 혼란스럽기가 쉬워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면은 다민족, 다문화 국가입니다. 그래서 민족 간의 분열 상황도 커요. 그래서 만약 좋은 시나리오면 이 민중의 항쟁을 통해 가지고 민족적인 융합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서로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할지라도 같은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상을 향해서 합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연방 국가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다.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반면에 분열이 더 극도화되고 폭력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에요. 우리 경우 3.1운동 같은 거는 완전히 비폭력이었고 유일한 폭력이라는 건 일본 경찰 군대 헌병이 우리한테 자행한 폭력이었어요. 우리는 저걸 안 하고 만세를 불렀을 뿐이에요. 근데
미얀마 사태 같은 게 60 항쟁도 우리가 폭력적으로 뭐 나라를 집어엎든지 뭐 무기를 갖고 저항을 하든지 그런 일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좀 상황이 달리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희생자가 더 많이 나올까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에 저항을 해봤던 우리 민족이 먼저 어떻게 보면 그 민주항쟁의 약간 선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예. 그분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예, 그때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조금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옳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 그 마음에 좀 꺼려집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좀 좋은 그 민중항쟁의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간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해서 권력을 잡는 거는 성공할 수 있으래도 제대로 통치를 하는 거는 어려워요. 쿠데타 성공의 마지막 시험은 뭐냐 하면 통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질서를 지키고 민생을 돌보고 생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한 쿠데타입니다. 그거는. 성공한 쿠데타는 예를 들어서 5.16 같은 건 성공한 쿠데타예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통치를 18년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공 못하는 쿠데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20세기 초엽 쿠데타를 한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동안 그 자유민주주의, 다이쇼 민주주의 시대는 대정 시대에 상당히 민주적으로 그 정치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군부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집권을 했거든요. 2차례나. 그러니까 총리를 쏴 죽였어요. 총리가 말로 하자 그랬더니 말로 할 거 뭐 있냐 그러고 문답무용 그러고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 죽은 총리가 사이토 미노루라고 조선 총독하다 간 사람입니다. 그때 3.1운동 이후에 뭐 문화 통치한다고 그랬다가 간 사람인데 총리도 죽였어요. 죽여버리고 정권을 잡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도 협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을 쥐었어도 사람을 강제로 일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쿠데타 성공하고 집권을 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전부 활복해 죽었어요. 유키오 미시마라고 하는 일본 작가, 호조노 우미라고 하는 풍요의 바다. 그러니까 거기 주인공들이 보면 그때 쿠데타에 성공한 젊은 장교들이에요. 자기 딴에는 나라를 비능률적이고 썩은 정치인들한테 안 맡기고 이 애국적인 군인이 맡아서 하겠다 하고 했는데 국민하고는 전혀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권력을 쥐고 있으면 뭐래요? 아무도 움직이지를 않는데 아무리 명령을 해요. 자기네들이 다 할복하고 죽었어요. 2차례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페인하고 불란서도 최근까지 쿠데타를 했어요. 알제리아 그 점령군 살랑슈 그 장군이 본국에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본국에 무능한 정치인들이 뭐 어쩐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걸 누가 당하겠어요? 그죠? 국민들이 전혀 협력을 안 하니까 항복했어요. 결국은 알제리아 점령군들이 불란서군이 거기 주력이 다 있었는데 스페인도 한번 민주정이 복고된 다음에 쿠데타 기도를 했는데 희극처럼 끝났어요. 그러니까 간디 방식은 사실 참 훌륭해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비폭력으로 저걸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아무리 해도 학교도 안 하고 학생들도 학교 안 가는 걸 강제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선생들도 안 가고 신문사도 아무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사실은 나는 전두환 쿠데타 할 때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나는 전두환 쿠데타만큼이나 전두환이 통치를 7년 동안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참 충격이었어요. 근데 미얀마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정치학자들은 정치 문화의 수준이 높다 낮다 그렇게 평가해요. 높으면 높을수록 쿠데타를 못해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총칼로 해도 사람이 안 움직이면 어떡할 거예요. 노동자 하나하나 다 붙잡아가서 왜 너 안 가? 출근 안 해? 그러고 가서 공장 가서 일하라고 시키고 너 학생 보고 너 왜 학교 안 가? 그러고 아무리 군대 가만 들여도 그건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학교를 간다고 수업이 되겠어요. 도로 빠져서 돌아와 버리면 그만이. 그러니까 영국
그 무력으로 하면 영국이 얼마나 강해요. 근데 간디는 결국 승리했잖아요. 그 엄청난 효과가 있었잖아요. 나는 그런 식으로 항쟁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지금 피를 흘리고 항쟁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가 사실은 좀 기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 조금씩 우리나라에서 도움을 줘요. 돈도 조금씩 보내고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지만 저렇게 폭력 사태가 되면 희생이 너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런 말 말씀드립니다.